매일매일이 새롭죠. 새로운 것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점에서 시험 보시게 되면은 합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시면은 다 저희들 책임이에요. 1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안 되시면은 50페이지에 제 2번 랠리 그 참고의 컨버스. 랠리는 이제 서울역 근처 살아요. 철도청장 아들입니다. 철도 레일 근처. 컨버스는 맨날 컴파스만 갖고, 컴파스 아시죠? 컴파스 맨날 이거 갖고 노는 어렸을 때 놀았는데 그 컨버스 알파몬고 사장님 아들이라고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울의 타워팰리스에 살아요. 허프는 이제 후프치 사장님 아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고요. 그래서 이제 신촌에 살아요. 이렇게 시계탑 옆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랠리 컨버스 허프가 우리 시험에 이제 3인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3인방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데, 요것도 이제 3인방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나왔을 때가 이제 86년도의 문제인데요. 86년도 2회 때예요, 2회 때. 중력 모형이야. 중력이 무슨 말이죠?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비트잖아요. 끌어당긴다 이런 뜻인데,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학자가 중심지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됩니다 라고 형성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중심지가 두 개가 있어요. A 중심지가 있고 B 중심지가 있어요. 점포들이 밀집된 장소라 그랬죠. 그럼 중심지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배우지가 있어, 배우지. 그러면은 중심지 입장에서는, A하고 B 중심지 입장에서는 배우지에 있는 왜 그러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이 자기 중심지를 많이 이용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겠지. 그쵸? 그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논한 이론이 중력 모형이고, 그러면 이걸 이제 부동산학적으로 입지 개념으로 이걸 뭐에 대해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자연과학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연과학이 뭐 시험에도 옛날에 80년대 언급했지만은 저는 내용을 잘 몰라요.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만류역 법칙이라고 이제 했더라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를 보고서 발견했다는, 저는 믿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뭘 발견했겠어? 그냥 먹어야 되지, 그 사과를.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학에서는 중력, 끌어당길 때 영향 미치는 거를 두 가지를 잡더라고요. 질량하고 거리를 잡아.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거든요. 자연과학은 중력에 영향 미치는 거 두 가지로 잡는데 만류역 법칙에 의하면은, 전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좀 더 복잡단안하죠. 저희들이 점포를 이용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가죠. 점포 간의 거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점포의 규모에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크기에도 영향을 받잖아. 조그만 슈퍼마켓에 있는 지역에다가 그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은 저희들은 어디 가서 구매 활동해요? 왜 대형마트 가서 해요? 그것이 아니라 중력 모형 입장에서는 크기가 크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서 소비 활동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중소마트는 다 문을 닫죠. 크기도 영향, 거리도 영향 받고요. 물론 그 점포에서 판매하는 이제 판매원들의 비주얼도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 그렇죠? 이제 이미 아주 규모가 큰데 깨끗한 데서 제가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요. 인민도가 허름한 데서 커피 판매하고 있어. 그럼 누가 어디 가서 구매 활동하겠어? 이게 그쵸? 그 인정을 해요. 인정해. 이민호 인간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요. 요즘에도 이민호 나오고 있죠. 얼굴 한번 이제 긁어봤으면 이렇게 등등등으로.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그 점포 사이에 시댁에 살고 있어. 시댁이 거기 계셔. 그럼 영향 받아, 안 받아? 내 집하고, 내가 살고자 하는 집하고 점포 사이에 시댁이 존재하면 글로 가겠어요? 아니면은 또 이 점포하고 요 사이에 친정이 있어. 일로 가겠어? 그렇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회과학은 복잡단안한 내용, 원인을 가지고 결국 이제 구매하러 이제 점포를 가겠지만은, 그럼 너무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면은 이론적인 측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처럼 또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합니다. 크기하고 거리를 가지고 논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은 이미 형성된 중심지하고 중심지가
배후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중심지가 서로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논한 데 비해서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에 상호작용을 논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제 상호작용을 논하면서 중력 모형의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유인력이야. 사실상 유인력에 대한 논리만 이해하시면은 랠리 크럼플 하프 문제가 다 풀려요. 그 유인력이 U자, 있을 U자죠.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 그쵸? 사람 인자. 이게 이렇게 써요? 사람이 힘이 있어. 돌쇠요? 마당새? 중력이 끌어당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자는 사람 인자가 아니라 끌어당길 인자예요. 끌인자다. 점포가 누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모든 점포는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응? 어떤 분이 이걸 참을인자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인자도 한 참을인자가 끌인자다라는 거.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근데 이제 유인력에 대해서 영향 미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 있죠, 크기. 크기가 점점 커지면은 그 유인력도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지. 그럼 크기가 커지면 유인력도 커진다. 크기하고 유인력은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 우리가 비례라 그래요, 비례라 그래요? 비례라 그래. 그럼 같은 방향 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는 분수로 표현하면 위에다 갖다 놓을까, 밑에다 갖다 놓을까?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위에다 갖다 놔야 되지. 그 크기가 이제 커지면은 유인력도 커진다는 거야. 때문에 크기하고 유인력은 비례 관계라는 뜻이죠. 같은 방에 움직이나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이 크기에 대해서는요, 랠리라는 사람은 인구수 가지고 했고요. 허프라는 사람은 매장 면적 가지고 했어요. 오전은 크기로 이제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어져. 거리가 멀어지면은 유인력도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힘이 약해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유인력은 작아진다. 거리랑 유인력은 반대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뭐라 한다? 반비례라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반비례. 반비례는 밑에다 갖다 놔야 돼요. 반비례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치고요. 근데 중력 법칙에 자연과학에 의하면은 그냥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 제곱의 반비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랠리 법칙에 따르면은 그 첫 번째 기억에 나온 것처럼 그 배우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논할 때 인구의 비례, 인구가 크기라고 그랬죠. 비례하고 뭐의 반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밑에 랠리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전혀 필요 없고요. 요것이 공식입니다. 크기하고 거리, 요걸 다 풀리는데 하나만 하도록 하겠어요. 랠리 거. 랠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랠리가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두 중심지 사이에 배우지가 있으면은 자기 중심지를 이용하여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 지향 비율에 논하는 거야. 구매 지향 비율. 즉,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가 A 중심지로 몇 프로가 가고 B로 몇 프로가 가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 또는 끌어당긴다 해서 인구 유인 비율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공식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산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계산 보시고 올해 기출문제 보면은 한 13초 만에 풀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C도시가 있어. C도시가 배후도시야. 3만 명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거야. 그럼 배우지에 있는 이제 그 C도시에 있는 배우지에 있는 소비자는 중심지 가서 구매 활동 해야 되잖아요. 물건 사려면은 중심지가 몇 개 있다고 가정하냐? 2개 있다고 가정해요. A도시가 하나가 딱 있어. A도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5만 명. 1년 동안에 이용하는 고객 수가.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뭐가 주어지겠어? 거리가 주어져. 거리가 5km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C에 있는 사람은 B도시 가서 구매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B도시가 이제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요. 10만 명. 거리도 주어지겠지. 10km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C에 있는 3만 명이 A하고 B에서만 구매한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100%. 그러면은 이제 이 중력 모형에 의할 경우, 랠리의 소멸력 법칙에 의할 경우 여기에 몇 명이 오고 여기 몇 명이 오냐 이거를 계산하라는 뜻이죠. 몇 명이 올까? 몇 초 만에?
15초에서 20초 사이에. 될까 안 될까? 15초, 20초 사이에. 여러분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5년, 20년 걸리겠지만은 15년, 20년이 15초, 20초에 걸리더라고요. 정석적인 방법은 저 공식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인력을 계산해야 되지. 정석적인 방법, A점포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A점포 유인력 크기 있죠? 크기가 얼마야? 5만이지. 그럼 비례니까 5에다 갖다 놔야 되지. 거리가 얼마야? 5km죠. 5km니까 5의 제곱이잖아. 5의 제곱 얼마죠? 야, 이걸 아시는 분은 상위 5%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5요. 그러면은 A점포의 유인력은 얼마가 나와? 계산기 있어야 되죠. 그럼 5만을 25로 나누잖아요. 2천이 나와. 굉장하죠? A 중심지의 힘은, 끌어당긴 힘은 2천이라는 이제 그 크기가 나왔고요. B 도시도 나오겠지. B 도시는 크기가 얼마야? 10만. 위에다 갖다 놔야 되죠. 거리는 얼마죠? 10이죠. 번비례니까 밑에 갖다 놔야 되지. 거리의 제곱. 10의 제곱 얼마? 100. 10만을 100으로 나누면 B의 유인력은 얼마야? 1000이 나오죠. 어디가 더 힘이 강해? A가 더 힘이 강하지. 그럼 3만 명 중에 A를 더 많이 가겠어? B를 더 많이 가겠어? 그 A에 몇 명이 가냐 판단해야 되지. 그럼 두 유인력, A 힘은 2000이고 B의 힘은 1000이잖아.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럼 총 얼마야? 3000. 그럼 3000 중에 2000이 A로 가고 3000 중에 1000이 B로 간다는 뜻이죠. 그럼 3000분의 2000은 3분의 2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여기다 몇 명 하시면 돼? 3만 명 중에 3분의 2가 여기로 간다는 뜻이야. 그럼 몇 명이겠어? 3분의 2 곱하기 3만이니까 계산기 있어야 되죠. 2만 명이 가는 거야. 그래서 A 도시는 2만 명이 3만 명, 2만 명이 가고 여기는 당연히 몇만 명 가겠어요. 나머지 10,000명이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인력에 대한 저기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100% 다 해결이 돼요. 본인도 계산기가 있어야 돼. 계산기를 또 지참하는 시험이니까. 근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유인력 공식대로 하지 않고요. 간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레일리 법칙은 두 개 도시에 독립변수가 크기랑 거리라는 두 개 변수밖에 안 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크기하고 거리를 가지고 논하는 거죠. 누적되는 거니까 곱하기로 하고요. 그럼 A하고 B로 얼마나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기로 따지면은 A가 유리해요? B가 유리해요? B가 유리하지. 몇 배 유리해? 2배 유리하잖아. 크기는 5만이고 10만이니까 분명히 B가 2배 유리해. 그러면 1대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거리 있죠.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요? A가 가까울수록 힘이 강하죠. 5km고 10km니까 몇 배 유리해? 2배 유리하잖아. 근데 거리는 뭐다?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이 얼마예요? 4잖아요. 그쵸? 그러면 B보다 A가 2의 제곱이니까 4배 유리한 거야. 그러면 이제 거리면에서는 A가 4대 1, 4배 유리하다 4대 1로 표시하잖아요. 그럼 곱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 4대 2가 되겠지. 4대 2 약분하는 게 편하죠. 약분하면 이게 2대 1이 되는 거야. 2대 1이라면 사이에 몇 명이 있다는 뜻이야? 사이에. 전체가 몇 명이 있다는 뜻이야? 아니, 요 사이에 2대 1이면 3명이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했는데 A팀이 2골이 났고 B팀이 뭐다? 1골이 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 2대 1이다 이렇게 표시하죠. 이 경기 전체는 몇 골이 난 거죠? 3골 중에 A팀이 2골 난 거에 3분의 2가 되고 이건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놓고 몇 명이라 그랬어요? 3만 명 중에 그 3분의 2가 1로 가는 거니까 아까처럼 몇만 명? 2만 명, 10,000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정석주의 하든 이렇게 하든 한번 변화시켜볼까? 이게 2만 명이야. 2만 명이면은 A에 몇 명이 갈까? 크게 따지면 어디가 유리해? 몇 배? 4배. 그럼 1대 4죠.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A가 유리하지. 똑같이 2의 제곱이지. 거리는 어디가 유리하다? A가 몇 배? 2의 제곱이니까 4배. 4대 1이지. 곱하면 얼마나 돼? 4대 4가 되잖아요. 4대 4. 절반씩이죠? 그 전체가 얼마야? 8. 8분의 4잖아. 몇 프로야? 그렇죠. 딱 올해가 나온 게 이거 나와준 거잖아요. 50%, 50%. 그럼 8분의 4니까 50%야. 그럼 A에 몇 명이 가겠어? 3만 명 중에. 15,000명, 15,000명. 이게 하는 게 올해 문제였었죠.
50% 했기 때문에 그 13초 만에 풀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내용이 맞는 거지. 17회 때 문제 볼까? 17회 때 문제 이게 3만 명이고요. 이게 15kg야. 10년 전 문제입니다. 그럼 크기가 어디가 유리해요? 몇 배? 6배 유리하지. 그럼 1대 6이잖아요. 거리는 어디가 유리해? A가 유리하죠. 몇 배 유리해? 3배 유리하잖아요. 3배 유리한데 거리는 뭐다? 제곱만큼 유리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3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3의 제곱은 얼마일까? 여러분들 진짜 전 세계 최강의 실력자분은 무엇인 것 같아? 모의고사 보잖아요. 6이 너무 많아. 3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3을 2번 반복하라는 뜻입니다. 3이 6이 아니고 꼭 말씀드려야 돼. 6 아니에요. 잘못 필기 하시 안 가니 꼭 질문하러 오시는 분이 계셔요. 3을 2번 반복하는 9죠. 거리 면에서는 어디가 유리하다? A가 유리해. 9대 1이잖아. 그럼 결과 합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9대 6이 되는 거지. 9대 6이면 사이에 총 몇 명이 있다는 뜻이야? 15명 중에 9명이 A로 가고 6명이 B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5분의 9가 몇 프로냐 물어봤던 거예요. 17회 때 몇 프로겠어? 계산기 있어야 되지. 계산기를 먼저 약분하기 힘드니까 9를 눌러 먼저. 이거 나누기잖아. 나누기가 보통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다 9 집어넣는 거 15 집어넣는 거 위에 거 먼저 누르고 두 번째 나누기 누르고 세 번째 밑에 거 눌러. 네 번째가 엔터 쳐야 돼. 그러면 0.6이 나와. 0.6이 몇 %라는 뜻이에요? 60%. 그럼 3만 명 중에 60%가 A로 온다는 뜻이야. 몇 명이 계세요? 18,000명이 온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 기본 모델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선은 유인력에 대한 감을 익히시기 위해서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 반비례 한다는 요거를 계속 머릿속에 갖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계산 문제는 어차피 연습에 대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빨리 푸는 방법이든 전속적인 방법이든 아무거나 해도 20초 안에 다 풀어요. 또 우리가 이제 다 그림이 다 주어지잖아, 이렇게. 또 박스 안에 표로 주어지는지 그래서 금방 풀고요. 내년도 한 20만 명이 보시겠지. 대선이 끼니까 20만 명 정도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만 명 공부하신 분들이 계산 문제 8문제가 나오잖아요. 기본 20%. 가장 원하는 랭킹 1 문제가 이 문제예요. 가장 이게 1순위 문제다. 2순위도 아니고 1순위. 제발 이거 나오세요. 제발 이거 나오세요. 나왔네요. 틀렸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차피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제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그 다음 학자 컨버스가 뭘 논하고 허프가 뭐를 논하는지는 뭐 단계별로 하시면 되는데 다 요거랑 비슷해요. 우리 시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요 연습하는 거 있죠? 랠리. 요거를 한번 내 걸로 만들어 주시는 게 이 입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실만 하지 않으세요? 처음으로 계산 문제 한번 해봤는데 이 문제 나오면 하시겠어요? 패스하실래요? 해야 되는 거야. 패스할 문제는 뒤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야. 아직 앞에도 이렇게 꼭 풀어야 될 계산 문제 몇 개 있는데 아직 건드리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입문서에는 별표 칠 필요는 없지만은 그 랠리, 참고의 컨버스 그리고 허프에 이제 세 사람을 별표 치셔가지고 중력 모형의 3인방이다 해서 결국 내년도에 12회 때도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근데 상어입지론이 보니까 2문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출제되는 비중이 점점 국한돼서 나오는다. 크리스탈러, 랠리, 컨버스, 허프 있죠. 이 네 사람의 내용이 상어입지론 전체를 잡았을 때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80%에 해당되는 보고 나머지 20%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첨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80%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 되는 뭐자? 랠리를 잡으셔야 돼. 그것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이제 거기 공업입지론 이런 거 다 건너뛰세요. 그리고 이제 52페이지 내부 구조론, 그리고 53페이지 지대론 지금 보시면 머리가 더 아프시고요.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이게. 그럼 시장론에 대해서는 큰 주제가 있다 그랬지만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을 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의 여가 현상 논했었고, 그 세 번째가 효율적 시장에서 유형, 약성, 중간, 강성의 의미를 잡았고요. 그 네 번째가 이제 지금 상어입지론에서 유인력 잡았어.
이것이 다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주택시장 여간상만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오늘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부동산 특성인 국수 비비비 있었죠. 그거하고 지금 유인력에 대한 요금다 이거. 두 가지는 꼭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국수 비비비 내용하고 요거 유인력은.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내용만 오늘 알고 하셔도 성공하신 것이고요. 방금 예를 든 것은 아무 숫자 집어넣어서 내 걸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럼 시장론에 대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주제가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시장에 문제 생기면은 시장은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시장의 기능이야. 근데 스스로 치유한 결과를 봤어. 문제 생긴 걸 치유한 결과를 보니까 특히 정부가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의도한 방향 치유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수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시험에 등장해.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이 뭐다? 정책이에요. 정책인데 정책 중에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무슨 정책? 부동산 정책이 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논리가 우리 책에서는 페이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저기 이제 60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60페이지. 그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오늘은 일부만 할 텐데요. 부동산 정책 보통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와서 이상하다는 것은 뭐 시험 이제 극단적으로 뭐 이상한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험 형식이 좀 이상했다는 뜻인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제시 뭘 내라라고 구체적인 목차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 그랬죠. 자연스럽게 반드시 나오는 것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 파트는 반드시. 그리고 문제가 안 변해.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그럽니다.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지 시장이죠. 토지 시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개입했어. 이게 토지 정책이야. 근데 제가 사실상 제일 학계론 입장에 준비하기들이 어려운 파트가 토지 정책입니다. 토지 정책을 여러분 기본서에 나온 거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드렸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요즘에 지금 올해 4년째. 왜 그러냐 봤더니 토지 정책에 대한 나온 내용이 이런 2차 금융 부동산 공법 있죠. 공법 내용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공법의 용도지역 아시죠? 주상공로 도시지역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아우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게 나와버려요. 그게. 그래서 올해도 이제 토지 정책 관계되는 게 2개가 이제 나왔는데 전체적 공법 문제가 5문제가 나왔었고요. 2개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거를 1차만 하신 분은 못 풀었어요. 근데 2차를 같이 하신 분은 아주 쉽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더 트렌드가 이상해져 가지고 토지 정책에 대해서 제가 그렇다 해도 공법을 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건 제일 준비하기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도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주택 정책이야. 주택 시장에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은 조세 정책이 있어요. 조세 정책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올해 안 나왔어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정부 시장 개입이 하나 나왔고요. 주택 정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토지 정책에서 주로 나와버렸어. 공법 문제로. 여기 안 나왔어. 원래는 골고루 나오는 패턴이 있으면 작년처럼 골고루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토지 정책이 편중돼서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제 배당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4가지가 골고루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거 토지 정책이 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는요. 학원에서 연습한 지문 유형이 똑같이 나옵니다. 글씨도 안 바뀌어. 그걸 잘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한데 인문과정에서는 2가지만 보도록 하겠어요. 반드시 나오는 정부 시장 개입하고 주택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 이제 그 페이지 60페이지부터 조금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는데요. 꼭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큰 방향만 잡을 텐데 타이틀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서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논리는 이 자체적인 목차가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올해 나왔던 거, 작년에 나왔고 계속 정답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정책으로 내면은 정책 수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입문서에서는 요 이제 그 방법이 토지 정책이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토지 정책에만 그 방법이 있는 건 주택 정책에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표적으로. 어떤 학자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는 있는데 대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가 직접적 개입 방법. 오.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거를 공부 안 하고도 맞히시다니.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개입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같은 말로 정책으로 따지면 정책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유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유란 말을 이제 초창기 때 많이 했고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라 그랬어. 몇 개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유에. 이유. 투유. 두 개가 있겠지, 두 개.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요. 투유. 오유 하면은 몇 개 있겠어? 봐요. 이유. 두 개. 이렇게.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책을 쓴다,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기출문제에 나온 표현이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쓸 텐데 어쨌든 뭐 기출문제 나온 거를 제가 부정할 수 없으니까 하나가 이제 정치적 기능. 요거는 우리 책에 60페이지에 그 나와 있어요. 2번에 보면 정부 시장 개입 기능에는 정치와 경제에 나와 있죠. 정치적 기능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하나가 경제적 기능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법은 특히 직접 간접을 잘 구별하시고 이유는 정치랑 경제를 잘 구별하시면 되고요. 이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게 언급하냐? 직접적 개입 방법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거야. 불신이란 말은 물신의 반대말이 아니라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시장 기능 있죠?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개념이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개념 정도는 알고 있겠지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올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니까 이 방법에는 뭐가 있는 종류 있죠. 요거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이제 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단독 문제로 내기도 하고. 근데 종류 중에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적어드릴 종류에 보면은 부동산 정책론, 그러니까 토지 정책, 뭐 주택 정책 이 안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종류도 있고요. 단독 문제 출제되지 않는 종류도 있어요. 지문으로만 제시된 종류도 있습니다. 가장 경제학적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은 가격은 누가 결정해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정부가. 그래서 정부 시장 비켜.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소비자, 공급자들이 거래할 가격을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이제 직접 개입 방법에 분양가 있죠. 분양가하고 임대료. 이 두 가지를 규제하는 거 있죠. 분양가, 임대료 규제하는 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경제학 책에서는 이것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동산 학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택 정책, 이건 주택 정책의 내용인데 또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어요.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누가 공급하는 거야? 공공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주택 정책에서 이제 언급한 직접 개입 방법이 대표고요. 토지은행 제도도 있고요. 토지은행 제도 우리나라 지금 시행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죠? 하고 있어. 한 6년 됐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LH. LH가 우리나라 토지은행입니다. 나중에 논하고 네 번째 공영개발.
공영개발은 정부가 직접 개발 사업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 계획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 보유제도라든지 보유제도, 그리고 공공투자사업, 얘네들은 이제 목차만 나왔더라고요. 등등등등에 대한 논리가 직접적 계획 방법으로 합니다. 시사성 있게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그 전 정부에서 이런 보금자리 주택 있죠. 시험 문제가 20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다 틀렸어. 보니까 5번에 보니까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직접적 계획 방법에 해당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OX. 5가 되는 거야. 그 현 정부에서 만약에 하면은 똑같은 걸 낸다 그러면은 행복주택 있죠. 그것은 뭐다? 직접적인 계획 방법에 해당. 이렇게 이제 시사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간접적 계획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 계획 방법은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는 거야. 충분히 시장 기능에 의해서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감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시장이 너무 지금 흥분돼 있고 시장이 조금 침체돼 있어. 그럼 좀 북돋아주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을 간접적 개입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야. 부작용이 덜 심하겠죠? 직접 개입 방법보다. 역시 뭐가 나오겠어요? 종류가 나오지. 2년 연속 간접적 개입 방법에서 종류가 정답이 나왔어요. 유명한 게 있죠. 명칭절 불문하고 각종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다 보조금 붙이면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은 임대료 보조금 제도 있거든요. 임대료 보조금 제도는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부담금, 공법시행을 공부한 각종 부담금 있죠. 우리 나온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했어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 되는데 직접이라 표현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명칭절 불문한 각종 세금.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신설, 취득세, 등록세, 뭐 감면, 재산세, 이런 보유세 등 감면 이런 하잖아요. 전부 다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서 보부세를 할 정도예요. 보부세가 보조금, 부담금, 세금의 약인데 뭐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 2년 연속 여기서 정부 시장 개입 파트에서 정답이 나온 겁니다. 또 나올까 안 나올까? 또 나와요. 그리고 금융시장 있죠.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간접이야. 요즘에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금융시장에서 지금 시행하려는 제도적인 장치 변화를 제가 막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꼭 한 가지가 주목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금리를 조정하죠. 여러분들 기준금리 아시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어요. 정책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조정이 됐어요. 정부가 기준이 인상했다, 인하했다 발표가 나왔어요.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금리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정책 기준금리가 변하면은 시장에서도 금리를 변화시키겠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접적 개입 방법이고, 대부비를 공부하실 거야. LTV라고 이제 언급합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공부하실 겁니다. 금융론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이란 말을 언론에 많이 요즘에 들어보실 텐데, DTI죠. 요즘에 이제 하도 가계부채가 많다 보니까 집단 대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규제한다 막 하죠. DTI도 뭐 막 적용하고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뭐 강화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LTV하고 DTI 이런 표현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금융시장을 통해서 건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다? 간접이야. 그리고 행정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행정상 지원해 주는 건 거의 시험에 잘 내지는 않는데 정보 공개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세기 말에 정부 국책 사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관련되는 내용 장부들이 있죠. 전산화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등기유등본이라든지 옛날에 다 그냥 이상한 손으로 쓴 거 했는데 다 이거 전산화 작업했습니다. 전산화 작업하면서 집에서도 이제 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다? 행정상 지원 이런 거 하면은 정보 탐색 비용이 줄지 않겠는가? 시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인데 주로 뭐가 나온다? 보부세가 나온다는 뜻이지. 보조금, 부담금, 세금을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라고 결론 내려버려요. 맞다 틀렸다?
작년에는 5번이 정답이었는데 올해는 1번인가 정답이었었어요. 그럼 내년도는 몇 번일까? 3번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직접과 간접에 대한 이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내년도에 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거다. 어차피 개념은 안 나와. 개념은 직접이란 단어가 가진 뉘앙스, 간접이란 가진 뉘앙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의 개념은 출제는 언급하지 않고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더라. 그 다음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가 시장에 이런 이유, 이 이유를 달성하게 한 수단이 위에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참 이제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말을 썼죠. 그럼 정치란 말과 경제란 말 중에 학문적으로 어느 게 더 따뜻한 말일 것 같아요? 경제? 경제는 아주 냉정한, 아주 이제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경제예요, 경제. 경제는 뭘 논하는 거죠? 시장을 논하는 거야.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죠. 키워드를 말씀드릴 텐데 이게 시장이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경제론에서 가장 아주 핵심 기본적인 단어 중에 아주 차가운 용어가 뭐냐면은 수요는 유효소라 그랬어요. 공급은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야. 그럼 수요만 가지고 하면은 유효소는 뭐하고 뭐를 갖춰야 돼?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야. 그러면 구매 의사를 갖췄다 그래서 구매 의사를 갖춘 모든 사람들한테 이 시장이잖아, 시장. 시장이 출입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안 열어줘요. 뭐를 갖춘 사람한테는 열어줘? 구매 능력을 갖춘 사람한테만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 근데 구매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바깥에서 배회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변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능력자가 안 되는 거잖아. 참여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니까 주변에서 뭐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가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적인 약자야 강자야? 약자. 정치라는 것은 계층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도 배려하는 거야. 그래서 정치적 기능이라고 고민해서 썼던 것 같아. 옛날에 이제 문제를 내고 책을 요즘에도 서술하는 분들이 보니까 그럼 정치적 기능과 관계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떤 표현을 쓸까 하다가 키워드가 있어. 정치적 기능 목적은 이게 키워드인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런다?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 정치적 기능의 키워드는 요 단어야. 그 사회적 목표라는 것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달라지겠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니까. 그러나 학문적인 이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학의 이념은 두 가지가 뭐냐면은 효율성과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형평성은 분배, 더불어 살자는 논리거든요. 어느 단어가 더 약자를 배려한다는 논리야? 형평성이야. 그러면은 사회적 목표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건데 시장에 맡기면 시장 효율성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형평성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정치적 기능의 핵심이겠지. 뭐를 강조해요?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사고방식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치적 기능이죠. 주변인도 배려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거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사회적 목표라 그래서 이런 의미를 표현했지만 이거를 부동산 정책론이잖아요. 국가고시잖아. 그러면 어떤 데서 시험을 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시한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소득층 주택정책. 그럼 이 주택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정부가 이건희 회장님이 주택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는 없고 월세가 일반적으로 고민하고 계세요? 그분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택 정책에서도 특히 임대주택 정책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자가 있죠. 누가 더 약자야? 임차자가 약자야, 임차자. 임차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 있죠. 이건 결국 무슨 기능이 돼요? 사회적 목표라는 걸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주택 정책은 우리 시험 목차에 보면은 별도로 시험에 내잖아요. 그렇죠? 따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주택 정책과 지금 임대주택 정책에 관련해서 위에서 뭐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잡혀졌어요. 왜 제시된 것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있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있죠. 그리고 뭐죠? 임대료 보조금 정책.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임차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야. 즉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OX요. X가 되는 거야. 무슨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기출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수험서는 정치랑 경제를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배려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정책에 출제하겠다라고 방향이 딱 잡힌 거예요. 근데 경제적 기능은 뭐냐면은 시장에 출입을 해줬어요. 들어갔지. 구매를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격을 지불했을 거 아니야. 지불하면 요만큼의 자원을 배분받아야 돼. 그래서 자판기가 시장이잖아요. 자판기에 이제 500원을 집어넣었어. 수요했지. 그럼 버튼 누르면은 커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그럼 시장이 망가진 거지. 그럼 들어가서 능력자들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능력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뭐다? 경제적 기능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시장이 망가졌네. 시장 실패로 표현합니다. 시장이 망가졌으니까 능력자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럼 시장 실패를 뭐 해야 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게 한 정부 개입은 무슨 기능을 해야 돼? 경제적 기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기능은 키워드가 시장 실패가 됩니다. 근데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저희 큰 목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지. 정치적 기능과 관련 주택정책 큰 목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정치적 기능은 주택정책을 내겠다는 것이고 시장 실패는 안 들어가니까 바로 여기서 냅니다. 다음 단계가 그럼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논할 사항은 뭘 논해야 돼요? 그럼 경제적 기능 관련되는 시장 실패가 뭐냐를 잡아야 되는 거야. 시장 실패. 그래서 책에는 60페이지에 이제 정부 시장 개입이라 해놓고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 이렇게 나왔죠. 사회적 목표 달성. 그리고 예컨대에서 저도 공공임대주택 이게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책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경제적 기능에 놓고 키워드가 뭐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시장 실패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른쪽 61페이지에 바로 뭘 터치하고 있다? 시장 실패를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려야 되잖아요.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는 다음 주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 정책론은 이제 그 지금 정부 시장 개입해놓고 정부 시장 방향만 잡아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을 붙이는 것은 시장 실패하고 연결되는 많은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은 뭐 했다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국수비비비, 그리고 주택시장에서 뭐 여가인상, 상향과 하향 여가랑 주거분리, 효율적 시장 했었죠? 약성, 중강성, 강성.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상호입지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상호입지론, 크리스탈로뿐만 아니라 뭐 중력모에서 뭐 유인력. 누가 처음으로 설명했다? 레일리, 철도 레일리. 그리고 이제 꼭 출제된 이 책에도 정부가 정책론 들어갈 때 정부 시장 개입에 대해서 방법하고 이유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 명칭 하나하나가 고민해서 쓴 부동산학적인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장 실패하고 주택 정책이 있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주는 두 가지가 얼마 안 걸리고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는 투자론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도 예습해 오실 필요 없어. 예습하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